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깡통 전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최근 공개했죠. 서울에서는 광진구와 강서구 등이 깡통 전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의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을 경우를 뜻하는 단어,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80% 이상일 때 깡통 전세로 봅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폭보다 전세 가격의 하락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갭이 좁아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깡통 전세 현상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여러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연립과 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석 달 평균 81.2%로 80%를 웃돕니다.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광진, 강서, 관악구 등 특정 지역의 전세가율이 85%를 넘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현상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과다한 지역들은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이런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깡통 전세 문제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만들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올리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하며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는 현재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이게 심사해서 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돈이 지불되고 나는 이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연립과 다세대 등의 전세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빌라 연립에 대해서 150%까지 공시가격에 15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거를 이번 발표 때 다른 좋은 제도들과 함께 생색내느라고 140%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걸 100%로 줄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갑자기 전세입자들이 길거리 나앉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천적인 사고 날 거를 막을 수 있는 핵심이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중구가 신당역과 청구역으로 이어지는 다산로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건물 높이를 더 올리고 특별계획기능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일대를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당역 퇴계로변 건너편의 높은 층 건물에서 다산로변으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인근이 환승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저조로 오래된 건물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신당역에서 청구역으로 이어지는 다산로는 그동안 높이 제한 등으로 일대 개발이 저조해왔습니다. 중구가 해당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개발 규모에 따른 높이를 완화하고 특별계획 가능구역을 지정해 일대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당 청구역 주변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심하고 그다음 개발이 좀 더뎌서 이 부분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를 하고 또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차량 주차 개선 등을 통해서 이 역세권 지역에 활기 있는 도심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이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은 19만 9천여 제곱미터. 일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퇴계로변에 인접한 곳은 최대 90m, 다산로변 일대는 70m까지 높이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대 대지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35곳이 높이를 최고층까지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구역을 중심으로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와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등 총 3곳을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공공부지와 함께 민간 개발에 주택 공급은 물론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1일 저녁 7시 신당 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의정부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부 시장을 본격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주훈 기자입니다.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와 함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에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단체장이 모여 공식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3명 중 1명, 의정부 시장이 교체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임 김동근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전면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의정부 성장의 핵심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의정부 장암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 가장 마음이 급한 건 노원구입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고 겨우 이뤄낸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3개 단체 간에 체결한 지원 협약은 당리 당략을 떠나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앞서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한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정치적 타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안병용 전 의정부 시장을 수차례 찾아가 설득했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나섰던 건데 이번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의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설득하고 있고 또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정무부 시장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쯤에 만나는 걸로 약속을 잡은 걸로 들었고요. 만나서 아마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 이전 협약 조건은 당초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상생발전기금 5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입장이 완강한 의정부시를 설득한다면 현재 조건이 변동될지 아닐지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신이문역 일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40년 이상 된 역사인 신이문역 개선 사업과 이문 고가차도 지하화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차도 지하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업의 동시 추진이 아닌 신이문 역사 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43년 된 고가차도인 이문 고가차도. 경원선 구간을 횡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남쪽으로는 천호대로, 북쪽으로는 화랑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1980년대 지어진 철도 역사인 신이문역. 지역에선 일대 개발을 위해 이문 고가차도의 철거 지하화와 함께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낡은 역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동대문구 4선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서울시가 이문 고가 지하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추정한 사업비가 371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제각각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문 고가차도와 연계 추진을 위해 신이문역 신축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며 신이문 북부 역사의 증축, 개량 사업의 우선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이문 고가차체가 지하화되는 게 장기화되면 어떤 역사를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고착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 했던 계획대로 북부 역사를 지금은 125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한 3700 정도 제곱미터로 좀 많이 키울 겁니다. 그렇게 키워서 지금 신축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의 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용역을 재차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확보한 국고 예산을 지역을 위해 쓰는 것이 먼저라며 노후 역사 개량 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신이문역 예정 예산이 미리 지금 2년 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돼서 다른 역사로 갈 그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금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공모 들어가서 이 신이문 역사를 먼저 짓는 걸 확정을 짓고 이 고가는 동시에 이것과 함께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동시에 철거와 지하화를 추진을 그럴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실은 조만간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약 2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될 신이문 역사 개선 사업은 설계 공모와 용역, 준공까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측은 신이문 북부 역사 개량 추진으로 방향을 정하고 연내 실시 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 16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는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계획을 밝히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물류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지역 정치인들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장안동의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였던 신세계는 2018년 제일건설 측에 토지를 매각했고 10수년 동안 개발이 묶인 이 땅은 지역의 애물단지로 자리해왔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 물류시설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상부에는 최고 39층 규모로 528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복합 공공청사와 서울형 키즈카페, 중랑천 친수공간 등 약 848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 약 한 달 만에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3.5톤과 1.5톤에 대한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아주 큰 11톤 차량들이 100% 안 올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를 2대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사전 협상을 통해 물류시설 면적을 32% 감소시키고 지하 1, 2층으로 배치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아이들 통학로와 거주지 중심인 동네에 물류시설 건립은 문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물류 창고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반대하고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정도가 나와서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의 여긴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중량구에서 넘어오는 동대문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10m만 가면은 운석초등학교 있죠. 거기에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그런 것들은 전혀 가만히 안 되신 것 같아요.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은 이거를 안 한다, 반대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은요, 정말 지금 심정은 구청장 소환이라도 하고 싶어요.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히는 주최 측과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충돌하며 설명회 중간중간 자리를 뜨는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법을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으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동대문구는 2009년부터 부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앞에 많은 고민이 있다며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상 토지의 용도는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류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물류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의 3개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그 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주민들이 물류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합치된 의견을 주면 동대문구 역시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동대문구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신축에 대한 건축 통합심의에서 신축 보류 결정을 내놓으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재검토 논의를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여전히 거센 주민들의 반대 앞에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중구의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구 초등돌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초등돌봄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질타가 이어집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냐는 지적입니다. 의회에 무조건 동의안이 들어오면 다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먼저 공청회도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정책을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불만이 많았을 때는 어떤 정책을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진짜 99.4%까지 나오는데 왜 애써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의 그 공청회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구직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교실당 2교사제와 전액 무료 등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설문조사에서 99.4%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9개 학교안 돌봄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 밖 돌봄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등 돌봄에만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구의 설명입니다. 찾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했던 것을 중고등까지 확대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부분은 전혀 쓰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지금 개선해서 마련해야 되는 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중구는 향후 운영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학교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애인들이 미용실에서 느끼는 불편함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친화 미용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편하게 이발을 합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에게는 꿈만 꾸던 일. 이 모든 게 그저 새롭습니다.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신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턱이 없는 출입문에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세면대. 그리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노원구에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친화 미용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맡기는 동안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투입된 예산은 총 2억 5천만 원 정도. 현재 운영은 미용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미용실에서 샴푸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염색을 하고 샴푸를 하고 머리를 커트를 하고 한 자리에서 그걸 모든 걸 다 되는 걸 이제 되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이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발하고 염색하고 파마도 하고 그동안 특별하기만 했던 일이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눈치가 보였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가 너무 좋아요. 전동일조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비가 올 때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우선 또 화장실이 또 안에 있죠.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은 시범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4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만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한데 취약계층인 경우 50%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당분간 휴일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며 일하는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가진 모든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안히 여기 와서 머리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 휴. 장애와 비장애라는 단어만 떼어내면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기초의회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기초의원들은 모든 겸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런데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잡 뛰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왜 끊이질 않았는지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이 데이터에는 지난 8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여부와 보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을 보면 투잡을 뛰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공인중개사 대표와 어린이집 대표까지 또 학원이나 음식점 대표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각종 체육단체나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인 재직 기간을 비공개 또는 누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영리, 비영리, 공공단체, 자영업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겸직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신고를 허술하게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좀 영리 행위 여부나 아니면은 보수 겸직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것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누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방의회 투명성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셀프 징계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소속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겸직 내용을 신고하거나 사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2019년 연수구의의 한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의결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총 4가지입니다. 겸직 금지를 위반한 서울 강북구 의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선 5일 출석 정지, 1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 또 도덕성과 직결되는 겸직 문제. 하지만 겸직 신고가 허술하고 징계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그리고 겸직 금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서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은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거고,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외부 수입을 과도하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을 수행하면서 추가의 외부 수입을 얻고 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겸직 관련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문기구도 상설화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는 데다 공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7월 9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공개하는 조치를 이행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아직까지 겸직 신고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기초의원 겸직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대표를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호석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맡아온 입주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하는 경우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동네에 대한 일을 심사하거나 사업을 평가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주자 대표 회장과 구의원은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도봉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있는데 일부 기초의회에선 겸직 금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 대표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사임을 하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해당 아파트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겸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혼선을 주는 건 또 있습니다. 구의원이 소속된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직 구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학교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학교 운영위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겸직 금지 조항을 정비했지만 금지 직종이 소수인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겸직 공개에 대해 기초의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면 실제로 단체의 활동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준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좀 교육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직은 어쨌든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초의원 겸직 검증을 위한 제도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지만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구대의회 개원 후 인천 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 잡음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의장이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해부하지 않은 데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봐주기식으로 이제 징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꾸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부 수입 겸직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 외부 수입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공직에 전념하도록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선 기초의회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기획 취재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내용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의회 겸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공개해야 할 정보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보완책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기초의원 겸직을 주제로 심층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선출직 의원에 대한 겸직 문제를 두고 최근 경실련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실태부터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헌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겸직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중 겸직 금지의 의미는 공직자가 공익에 전념하고 외부 수입을 얻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로소득 취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 이에 경실련이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임대업에 대한 신고와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의미와 또 임대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짚어주셨는데요.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통해서 이해 충돌 소지를 발견했고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기초의원, 다시 말해 지역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의 겸직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종을 명시하였고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신고 이후에 심사를 통해 허가된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직종이 협소해서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이 불허된 직종 이외에 사실상 대부분의 직종에 대한 겸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 사실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가의 일에 제대로 전념할 수가 없겠지요. 겸직을 통한 또 외부 수익을 많이 취득하게 되면 이 보수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연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될 때는요,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보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방의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보수가 예전보다 개선이 된 만큼 지방의원 보수 수준을 고려해서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 취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보유재산 및 민간활동 내용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대부분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또 한계점이 있고 네. 보수 유급제 이후에도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선출직 구의원의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겸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초의회가 혼란스럽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겸직 금지 직종을 제외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만 겸직을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법에서는 연 1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의회, 구의회에서는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제도를 보면요. 여기서는 매년 3월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와 공개 내역을 특정해서 사회적 감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이것을 유지해도 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심사해야 할 주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의회, 구의회가 많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실련에서 서울기초의회 25곳을 대상으로 겸직 공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셨는지요? 예, 아직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수액 등을 지우고 정보를 공개하거나 혹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허락을 받아서 공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나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제고가 우선이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서와 같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사회적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특히 임대업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기초의원 겸직은 단순 공개로 그칠 게 아니라 명확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경고에서 제명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지방선거 출마 금지 등 어떤 해외 사례와 유사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직 금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 공직에 전념하고 영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보수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 하원은 의원의 외부 소득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원 겸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의 연간 외부 소득은 정무직 2급 기본연봉의 15%, 2012년 기준으로 약 26,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연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연봉을 고려해서 외부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징계조항은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겸직 금지 직종을 계속해서 맡거나
혹은 앞에서 명시한 외부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 부분도 예로 들어주셨고 외부 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형벌 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죠. 9대 기초의회가 앞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의정 활동 가운데 겸직 공개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미온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끝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씀 주시죠. 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 벌써 1년, 지방선거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의 겸직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심사, 징계안 심사, 이해충돌 심사 등 3가지를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도덕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지방의원의 윤리 강화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심층기획으로 준비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화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협업한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는 근대화의 중심지였던 정동에서 시작되고 꽃피웠던 문학과 문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1886년 메리 스크랜튼은 전 근대와 근대의 시간이 교차하고 전통적인 문화 위에 낯선 사람들의 새로운 사상, 철학, 지식, 문물이 공존했던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기독교 사상 아래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여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백일장, 문학 강연, 문학의 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문학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1934년 발행한 이고, 1954년 창간한 이화여자고등학교의 교지, 거울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작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특별한 모델이 신지식이라는 아동문학가입니다. 이화여고 재학 시 하양길이라는 소설로 등단을 하고 이후 이화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거울의 빨강머리 앤을 번역해 연재한 신지식은 활발한 작품 활동은 물론 많은 문인들을 길러냈습니다.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는 문학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 다양한 시선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